저는 이제 그 라이카 코리아의 이호재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공초점 현미경을 활용을 해서 라이브 이미징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고려 사항입니다. 일단은 대상은 이제 공초점 현미경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현미경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라이브 이미징을 촬영할 때 어떤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위주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라이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처럼 라이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이미 라이카 유저들도 많이 보이고 굉장히 반갑고 이제 고맙습니다. 일단은 현미경을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하는데 이제 이런 작은 것을 보는 거죠. 실제로는 카메라로 촬영하든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큰 것을 바로 볼 수 있지만 사람 눈이나 일반적인 카메라로는 작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자에서 이런 스트럭처나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떠한 셀이라든지 이런 그런 생체 반응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미케스터식하게 이런 언더스탠딩을 해야지 우리가 그 발달 과정이나 이런 질병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큰 거에서 이제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고, 실제로 봐야지 우리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과학 발전에 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지되어 있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브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세포를 관찰하는 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세포들이 서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한 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어떻게 우리 일어난지도 알아야 되며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 약물이라든지 외부 이런 인자들이 어떻게 이게 세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 셀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최적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고려할 사항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필드에 돌아다녀 보면은 시료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가노이드라든지 두꺼워서 지스태킹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스크리닝을 위해서 몇십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96개, 외래 한 개씩 박혀 있는 오가노이드를 서치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예쁘게 찍고 싶어 하십니다. 콤포카를 이용해서 예쁜 해상도로 많으니까 또 빨리 찍어야 되고, 많은 것 중에서 두께가 두꺼운 시료도 있고, 지금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 건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유저들 커스터머들은 이제 그 실험의 가설과 이런 것들 증빙을 하기 위한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험이나 모든 게 분자 랩에서는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이미징 단계에서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껍고 빠르고 해상도를 좋게 다 촬영할 수 있는 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떤 거는 비중을 낮추고 어떤 것,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을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잘된 실험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가설도 결국에는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어, 생존에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잘 고려해서 옵티마이저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세포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때, 혹은 어떠한 작은 조직체를 관찰할 때, 실제 환경하고 이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pH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온도도 다를 것이고, 다음에 이제 이 시료는 외부에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세포를 컬처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런 세포가 원래 우리 동물이나 몸속에 있을 때는 절대로 이제 바깥으로 나올 일이 없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가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익스포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 생각보다 세포는 이미징 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곧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항상 염두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 생존시켜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최대한 생체 조건 내에서 있는 것과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초점 현미경 이미징 하려면은 형광 레이블링을 해야 되고 형광 시그널이 있는 것을 탐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형광을 이제 레이블링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이 있죠. 그중에서 라이브 셀에서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 있는 물질이 안 들어간 상태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단백질 프로테인이 발현하고 있게 만드실 수 있는 상태가 제일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미지하면 제일 좋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어떤 이제 DNA나 이런 데 끼어들 수 있는 그런 형광 물질을 쓰고 보통 이제 픽스되어 있는 시료에서 많이 쓰는 그런 안티바디라든지 그런 오가닉 다이를 사용하시는 게 이제 마지막 방법이 될 겁니다. 주로 이제 3번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좀 간편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이 3번 방법에 의해서 이제 그 염색을 하실 때도 만약에 한 가지 컬러를 하는 게 아니라 멀티 컬러를 하실 때는 블루 컬러에서 블루만 나와야 되고 그린 컬러라고 예상되는 데서 그린만 나야 되는데 잘못된 다이, 너무 가까운 다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크로스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시그널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을 피해야 될 것이고 너무 밝은 거나 예쁘게 촬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시간 너무 끌게 되면은 시료가 결국엔 또 생존력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염색을 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참고로 저희가 그 여러분들 AB캠 항체 많이 쓰실 겁니다. 이 앱캠 항체를 취급을 하고 있는 그 이제 딜러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5월 24일에 오후에 우리가 워크숍을 하는 것을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웨비나 마치고 설문지에다가 이거 참석 희망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당장 할지 안 할지 몰라도 그 도움이 될 것 같다. 자료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형광을 어쨌든 발현을 합니다. 염색을 했든 아니면은 유전자 모디파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발현한 상태에서 형광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불만 끈다고 해서 깜빡깜빡 나오는 게 아니에요. 블루 컬러는 블루 컬러를 내는 조건이 있고 그린은 그린을 내는 조건이 달성을 해야지 그린이 보이고 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드 컬러를 보고 싶을 때는 초록색 빛을 줬을 때 레드 컬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브렉에서 발표한 그런 VOD 다시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는 빛과 나오는 빛이 다르다. 그리고 주는 빛이 익사이테이션 그리고 나오는 빛이 에미션. 우리는 에미션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주는 빛과 나오는 빛에 대한 이 용어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몰라셨던 분, 그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 서머피셔사에서 구매한 안티바디가 있어요. 알렉사 플로우 594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도 점선과 실선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점선은 익사이테이션, 아까 주는 빛이라 그랬죠. 이 주는 빛을 아무 빛에 파란 빛이 아니고 초록색을 줘야지 빨간 빛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주는데 효율이 Y 좋은 효율입니다. 가장 좋은 효율은 594 레벨 정도 빛을 줬을 때 가장 맛있게 이 형광물질은 빛을 먹고 가장 밝은 빛을 뿜어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590이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618이 뿜어내는 빛의 맥시멈. 그리고 이 파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559라고 해서 익사이테이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555도 익사이테이션이 되는데 이 시료에게 나는 590이라는 빛을 줬을 때가 가장 좋은데 그럼 590이라는 빛을 어떻게 주느냐? 보통은 형광현미경에는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 필터가 제가 이제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정수기 필터 같이 생각해가지고 거르고 여기에 뭔가가 쌓이기 때문에 이걸 청소를 해야 되냐, 갈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인데, 이게 걸러서, 뭔가 쌓이는 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글라스처럼, 원하는 색상만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특정 필터에서는 우리가 594라는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다시 보면은 594에서, 가장 좋은데, 많은 분들이 555 정도 되는 필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알렉사 594는 가장 좋은 것은 594라는 빛이 좋고 555가 안 되는 건 아니나 효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초점 현미경인데 공초점 현미경은 주는 빛, 익사이테이션 레이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초점 현미경이나 가지고 계신 공초점 현미경의 사양이 가지각색입니다. 이게 브랜드에 따라서가 아니라 브랜드 안에서도 이런 레이저를 공급할 수도 있고 이런 레이저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좋은 거겠죠. 이제 적은 데서는 561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90이 없으니까 561을 사용을 하면은 빛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효율이 50%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내가 충분한 빛을 보기 위해서는 레이저 파워를 올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료는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594 레이저가 있었더라면 레이저를 조금만 줘도 충분히 밝은 빛이 나왔겠죠. 그래서 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에 맞는 형광물질을 염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설명을 드립니다. 레이저 파워를 높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ROS가 생기면서 세포들이 이게 에이포토시스가 빠진다거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파워를 많이 주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라이브 셀을 할 때는 최소한의 레이저 파워를 줘야 돼요. 최소한의 레이저 파워를 주고 충분한 밝기를 얻어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예쁜 이미징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하기에는 많은 빛을 주다 보니까 시료가 죽을 수 있어요. 예, 라이카를 잠깐 이제 홍보를 드리면 라이카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488이면 488, 499면 499라는 이 튜너블 레이저를 가지고 있어요. 위에 있는 이 조정창은 익사이테이션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440에서 790 사이에 어떤 레이저를 입력하는 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렉사 594면 594, 590이면 590 만들어져서 이제 최적의 맞춤형의 레이저를 쏠 수가 있는 게 라이카 공조점의 특징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에미션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우리가 관찰하는데 이것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라이카 공조점이 그런 건 아니고 오늘날에는 이제 대부분의 라이카 공조점 현미경이 이런 튜너블 레이저 형태를 이제 많이 하고 계신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처럼 이런 고정 레이저도 이제 있고 이런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튜너블 레이저를 써서 내 시료의 형광 물질에 정확하게 매칭되는 그런 레이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고정형이에요. 레이저 개수만 많을 뿐이지 가변을 시킬 수 있는 레이저가 아닙니다. 561에서 한참 건너뛰고 594가 나오게 됩니다. 이 형광 물질을 보니까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590입니다. 594는 한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당연히 이 경우에는 594 레이저를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590을 쐈더라면은 조금이라도 더 밝았을 것이다. 590을 쐈더니 594를 쏘면은 조금 한 100%보다는 조금 못 미칠 거예요. 이거를 이제 표로 정리를 해서 보면 이제 놀라운데 CFP는 433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433이라는 레이저가 없기 때문에 405 레이저를 보통 쓰죠. 아니면 CFP 전용 레이저를 쓴다거나 하는데 효율이 405 레이저를 썼을 때는 55%밖에 안 됩니다. 그린 컬러 계열을 보시면 알렉사 488은 488이 아니고 499에서 최대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는 488인 레이저가 있다 이러면은 이 경우에는 7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둡게 나온다라는 것이고 GFP 같은 경우에는 488 레이저에서 100%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알렉사 488은 어둡고 GFP는 밝아 보이더라. 같은 그린 계열인데 좀 다르더라. 이게 이 효율이 이 형광 물질에 대한 그 형광 물질에 대한 퀄리티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똑같은 퀄리티라면은 내의 레이저 문제인 거죠. 488 레이저를 쐈기 때문에 75%고 얘는 100%인 거예요. 그래서 GFP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같은 조건에서 밝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488 알렉사 488을 가장 밝게 보고 싶으면 499 레이저를 썼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M 체리 같은 경우에는 64% 떨어지게 되고 TRLTC는 561 레이저에서 82%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552에서 익사이테이션이 피크라고 그래 되는데 효율이 다르죠. 이것은 이 그래프의 쉐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간 샤프하게 떨어지느냐, 이렇게 길쭉하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최대 파장이 550이지만은 561에서 당장의 효율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사이 7 같은 경우에는 750에서 이제 그 익사이테이션 맥시멈입니다. 근데 내가 최대한 쓸 수 있는 레이저가 638이라면은 17%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750 레이저를 쐈어야지 사이 7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둡게 보이면은 우리가 이제 밝게 하려고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미지를 밝게 하는 방법의 베스트는 적합한 레이저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시료에게 쏴야 돼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에 가장 적합한 형광 물질로 염색을 하시거나 단백질 발현하게끔 만드셔야지 레이저를 쪼금만 써서도 충분한 밝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께서는 레이저 파워를 굉장히 이제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밝아지긴 밝아집니다, 물론. 레이저를 밝게 하면은 올라지는데, 문제는 블리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료가 블리칭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를 얻었을 때 의미가 없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두컴컴한데 내가 지금 레이저를 당장 달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느냐? 또 한 가지 방법은 디텍터의 게인을 올리는 겁니다. 이 디텍터라는 말은 앞서는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익사이테이션 시키면은 에미션 돼서 나오는 시그널을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것이죠. 이 에미션 되는 시그널은 다시 렌즈로 들어가서 촬영 장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촬영 장치의 감도를 높이는 게 게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을 증폭시키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 시그널을 증폭시키게 되면은 시료의 이미지가 밝아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시료의 생존력에는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레이저 파워는 레이저 파워를 올려도 밝아지게 되고, 게인을 올려도 이미지가 밝아지게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일단 어두우면은 초점을 먼저 잘 맞춰보고, 그다음 게인을 한번 올려보고,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마지막에 레이저를 올리셔야 됩니다. 레이저 파워 먼저 올리게 되면은 이미지가 밝아졌다고 해서 마냥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시료가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라이카에는 촬영할 수 있는 장치가 파장대역별로 이제 그 일드가 다 다릅니다. 이제 과거에는 가십 디텍터, PMT 디텍터, 좀 좋은 거, 좀 이제 일반적인 거,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라이카에는 S라는 모델은 블루그린에서 강하고, X라는 모델은 레드와 파레드에서 강하고, R이라는 모델은 인프라레드 영역에서 이제 강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의 밝은 효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790까지 레이저를 쏠 수가 있으니까,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블루, 그린, 레드뿐만 아니라 간섭 없이 이쪽 영역에서 3개씩 컬러를 더해서 한 7가지 정도를 간섭 없이 우리가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 컬러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790이란 레이저를 가지고 어디다 활용하느냐? 내가 보통 본 거는 알렉사 633, 647 정도, 사이5 정도인데, 실제로는 이미 상용화되어서 판매하고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이런 형광 물질들을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늘 사용하고 있던 그 형광 물질의 조합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시료에서 더 다른 멀티 컬러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파장 레이저의 필요성은, 첫 번째는 UV나 블루에 가까운 레이저보다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세포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점, 그리고 이런 레이저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두 번째는 간섭 없이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형광 채널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교육은 안 할 건데, 약간 시료가 두꺼운 경우, 딥 티슈라든지 두꺼운 시료를 촬영할 때는 장파장이 훨씬 더 투과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이저를 사용할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다음에서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이제 스피드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찾아야 되고 서치하고 찍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혹은 시료가 라이브 상태에서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는 상태인데, 이거를 천천히 촬영하게 되면은 안 되죠. 지금처럼 이제 동물이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엉뚱한 곳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체 이 필드에서 이건 저배율로 촬영해도 되겠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촬영한 거냐면 고배율 렌즈로
한 장씩 한 장씩 우리가 타일로 찍어가지고 합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해서 합성을 한 거죠. 어, 이렇게 합성을 할 때는 한 번에 볼 때, 지금 같은 20배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넓게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현미경을 만드는 제조사마다 달라요. 20배가 어떤 현미경을 봤을 때는 세포가 5개가 보이고, 어떤 현미경에 보여서는 세포가 10개가 보일 때가 있고, 어떤 현미경을 볼 때는 20배로 봤을 때 세포가 2~3개밖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같은 배율에서 봤을 때 세포 개수가 많이 보이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필드 오브 뷰라고 그러는데, 이 클수록, 넓이가 클수록 같은 배열에서 넓게 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광시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 곱하기 5, 25장만으로 한 장에 끝낼 수 있는데, 이 볼 수 있는 필드가 좁으면은 7 곱하기 7,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또 그리고 한 장을 촬영할 때 스피드가 초당 몇 장 찍느냐? 10 프레임 per second라는 말은 1초에 10장을 찍는다라는 소리입니다. 40 프레임 per second는 초당 40장을 찍는다는 소리고, 423은 초당 423장을 찍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려면은 공조점 현미경에서는 레소넌트 스캐너라는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레조넌트를 이용할 때 굉장히 스피드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런 옵션들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빨리 촬영하면은 좋은데, 문제는 빨리 촬영했을 때는 이미지 퀄리티가 한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 좁은 영역을 빨리 찍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512 곱하기 512를 40프레임으로 찍어야 돼요. 굉장히 좁은 영역을 빨리 찍는 것은 데이터를 쓸 수가 없고 의미가 많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 충분히 넓은 범위를 초당 40장 찍는다, 이렇게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게 찍어 봤더니 뭐 다 좋은데 스피드도 따라가고 다 시그널을 얻고 있는데, 과연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정량 평가를 할 때 할 수가 있느냐? 하려면 할 수 있지만은 이미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퀄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결과물을 가지고 해석하기가 조금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초점 현미경은 이미지 퀄리티가 떨어질 때, 혹은 백그라운드와 노이즈가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에버리지라는 메서드를 쓰죠. 에버리지는 공초점 현미경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에버리지 4라고 세팅을 하고 촬영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한 장을 그냥 찍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카메라로 한 장 사진 찍었어요. 아니면 핸드폰 셀카 찍어서 한 번 찍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공포카 현미경은 어떻게 하냐면은 4장을 찍어요. 4장을 찍고 이 4장을 분석을 해서 인텐시티를 4번 더해서 4로 나눕니다. 평균된 값을 최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다음 타임 세컨드일 때도 이렇게 하고, 다음 타임 때도 이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따다다닥 촬영하는 것보다 우리가 초당 10장 찍는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초당 한 2.5장밖에 못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장을 만들어낼 때 4장을 찍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에버리지 4 한다는 것은 에버리지 1일 때보다 4배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 그 말은 내가 더 빨리 촬영을 하고 싶은데 좀 더 천천히 촬영하고 놓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시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픽스되는 시료에서는 천천히 찍어도 되는데, 시료가 막 빨리 움직이는 거에서 엑소좀이 나오고 있고 막 시크리션 되고 있고, 이걸 빨리 놓치지 않고 찍어야 되는데, 이거를 에버리지 4를 주고 있자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도저히 이제 모션 아티팩트가 생길 수 있는 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롤링 에버리지, 그냥 에버리지 아니라 롤링 에버리지를 써야 됩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평균 4를 주냐면은, 흐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만큼 4장을 분석해서 평균을 내서 한 장을 냅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4장을 평균을 내고 한 장을 내요. 다음은 이렇게 4장을 찍은 것을 분석을 해서 합쳐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내는 거죠. 쭉 이렇게 가서 누적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데이터는 차곡차곡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일단 한 장만 찍어서 데이터 있으면은 뭐 이미지 제이나 플러그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니면 사설 이제 유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수작업으로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럼 이미지 퀄리티가 조금은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라이카 것을 또 홍보를 드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분석하는 기술이라든지 워크스테이션의 그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바로 결과물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 촬영하고 난 뒤에 후처리라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바로 보이게 됩니다. 결과물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좌측하고 우측이 같은 것을 롤링 에버리지를 돌린 것, 그리고 돌리지 않은 것, 이미지 퀄리티 차이가 이제 많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드도 확보하고 이미지 퀄리티도 확보할 수 있으려면은 롤링 에버리지를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이럴 때가 있어요. 라이브 이미징을 이제 촬영할 거예요. 얼마나 촬영할 거냐? 오버나잇 16시간 동안 촬영할 것이다. 혹은 1시간만 촬영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인터벌을 얼마마다 한 장씩 찍을 것이냐? 보통 뭐 10분 한 장, 30분 한 장, 현장에서 대략 그냥 정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 최종 다 만들었을 때, 토탈 내가 이제 예상되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뭐 3시간 동안 촬영할 거다. 5시간 정도는 돼야지 반응이 나오더라.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확고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얼마 간격으로 내가 찍을 거냐, 이거를 잘 결정을 못 하시는데, 너무 촘촘하게 찍었다가는 또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이게 잘 해야 되는데, 이상적으로는 1초에 20장에서 25장 정도 지나가는 게 좋긴 합니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이 퀄리티의 동영상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정도는 만들어져야 되고 100장 촬영했다면은 이제 25초당 25프레임이니까 이제 4, 5초짜리 영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설명이 있는데 좀 더 쉽게 바로 정답을 알려드리면은 쉬운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총 촬영할 초를 한 200장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인터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동안 촬영할 거다. 그러면은 18초 정도 인터벌로 찍으시면 돼요. 15초라 생각하고 2시간 촬영할 거다. 그러면은 30초마다 한 장씩 찍으시면 되는 거고 4시간 토탈 4시간을 찍을 거다. 그러면 1분마다 한 장씩 찍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나잇 16시간을 할 거다. 그러면은 보통 한 5분마다 한 장씩은 찍어야 돼요. 4, 5분마다 한 장씩. 그렇게 찍어야 되는 건데, 이제 오버나잇을 하는 거 너무 기니까 한 30분마다 한 장 찍겠다. 이렇게 하면은 최종 만들어지는 동영상 장수가 몇 장이 없으니까 이 동영상 파일을 만드는 데서 뚝뚝뚝 끊기는 그런 재미없는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나잇을 어, 여러분께서 구상하고 계시다면은 한 4분에서 5분 사이에 한 장씩은 꼭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이미 촬영한 데이터가 몇 장밖에 없어요. 진작에 찍어 썼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 그래가지고, 난 이제서야 알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촬영한 개수가 200장 찍으라고 분명히 라이카에서 그랬는데, 내가 100장밖에 못 찍었어요. 50장밖에 못 찍었어요. 그럼 이 사이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이제 끊긴다는 동영상하고 이 인공지능이 중간중간에 처리가 되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영상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끊기는 것과 끊기지 않는 것, 이런 영상이 이제 되게 되는데, 진작에 인공지능이란 것은 어쨌든 인공 산물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싫으시면은 조금 더 촘촘하게 10분 찍을 거를 5분 찍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조넌트 스캐너를 하고 이제 빨리 찍으면 좋은데 약간 이제 시료가 두꺼운 경우 조금 두꺼운 경우에는 3차원으로 우리가 촬영해야 돼요. 3차원으로 우리가 이미징 하기 위해서 공초점 현미경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꺼운 경우에는 또 고려할 게 많은데 두꺼운 시료를 촬영할 때는 이런 기법도 있습니다. 익사이테이션하고 이제 에미션을 하는데 이것을 익사이테이션을 옆에서 쏘고 에미션은 이제 밑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익사이테이션은 가만히 쏘는데 시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빠르게 우리가 이제 에미션 시그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원리를 보시면은 이제 잠깐 동영상 빨리 볼게요. 기존에는 이제 그 옆에서 이게 빛을 이게 쏴요. 익사이테이션 빛을 쏘고 이 시료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빨리 찍을 수가 있는데 라이카의 두꺼운 시료를 촬영하는 방법, 소위 이제 라이트 시트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광 시트 현미경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원리가 익사이테이션 되는 빛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 거울에 쏩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쏴요. 그럼 이렇게 띠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 이런 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 면 위로 시료가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빛이에요. 주는 빛, 레이저. 이 레이저가 이렇게 있고 이 사이를 시료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바로 3차원 이미징, 두꺼운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면은 좋은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라이트 시트 현미경이라는 것은 라이카 현미경에서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도 많이 만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립해서 쓰시는 아주 고수분들도 외국에는 많이 계시고 한국에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홍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라이카 공조점 현미경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다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것들이라도 여러분들 현미경 업그레이드만 하면은 라이트 시트 현미경도 쓸 수 있고 공조점 현미경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라이트 시트 현미경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3차원으로 빠르게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죠. 지금 이제 온라인이라서 동영상이 조금 끊겨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만약에 그런 분 계시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잘 보여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런 지브라피쉬 디벨로먼트 과정을 이게 2차원으로 찍은 게 아니라 3차원으로 촬영한 거예요. 3차원 타임랩스로 촬영하는 거.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움직이면서 찍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심장이 뛰는 거를 3차원으로 라이브로 찍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라이카 유저분들 많이 오셨던데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조점 현미경이 아무리 옛날 거든 요즘 거든 생각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고 하니까, 혹은 뭐 우리 회사 거 안 쓰고 계시더라도 여러분들 거에다가 우리가 조그만 솔루션을 더해 드리면은 좋아지게 됩니다. 또 이제 이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키트가 있어요. 그 공초점 현미경에서 슬라이드 스캔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키트인데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런 H&E 스테이닝이나 컬러 있는 병리 조직을 우리가 공초점 현미경에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 우리가 행사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데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그냥 이미지만 찍는 거 외에 이제 좀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칼슘이 이제 뭔가 딱 들어왔을 때 피크가 올라가는 걸 측정을 한다거나 혹은 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로우 글루코즈일 때하고 하이 글루코즈일 때 뭔가 반응이 다른 것을 본다거나. 어 근데 어떻게 보느냐? 지금은 인슐린 염색하면 그린 컬러, 글루카곤 염색하면 레드 컬러, 핵은 파란색. 이게 기존에 여러분들 늘 하시던 그런 거예요. 이게 큰 이제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인슐린으로 염색된 게 두 개가 있고 글루카곤 하나밖에 없네요. 뭐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플림이라는 기법을 쓰면은 또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이 염색은 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촬영하는 게 아니라 플림이라는 기법하고 같이 촬영하면은 이 정보가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게 되는데, 이 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이 글루코즈냐 로우 글루코즈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그린 컬러 내에서도 색깔을 나눌 수가 있어요. 똑같은 레드 컬러 안에서도 매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부위는 좀 덜하고 어떤 부위는 좀 세고, 이걸 더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게 형광 수명 정보라고 합니다. 플림, 형광 수명 정보라고 하는데 단위는 X축, Y축, G축, 뭐 타임축이 아니라 타우라는 축을 씁니다. 타우. 타우는 익사이테이션하고 에미션 되는데 걸린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픽셀은 우리가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모노 컬러로 이제 보이는 것인데 여기다 색깔만 입혔을 뿐이죠.
근데 똑같이 488 레이저를 줬을 뿐이에요. 똑같은 시그널이 들어오는데 어떤 녀석은 익사이테이션 시키자마자 에미션이 되었고 어떤 것은 익사이테이션 488 똑같이 줬는데 한참 있다가 에미션이 된 거예요. 어떤 건 1나노세컨드, 어떤 건 10나노세컨드 걸렸다면은 이걸 색깔로 줘서 똑같이 488만 줬을 뿐인데 그린 컬러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블루, 옐로, 레드를 우리가 입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면은 어떤 게 좋냐면은 오토 플루오센스를 없앨 수가 있어요. 오토 플루오센스는 익사이테이션 시키자마자 에미션이 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은 익사이테이션 하고 2나노세컨드 정도 뒤에 에미션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식물 하시는 분들이 오늘 참석하셨으면 참 좋은 건데 식물을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지금 레드 컬러만 염색을 한 거예요. 레드 컬러 염색해서 나 세포 벽만 보고 싶어요. PI를 염색해서 지금 레드 컬러만 보고 싶은데 자꾸 이게 엽록소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엽록소는 익사이테이션 시키자마자 에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1나노세컨드 이하는 전부 다 그린 컬러로 표시를 하고 1나노세컨드 걸렸던 거 이상은 레드 컬러 표시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서 뺄 수가 있어요. 채널을 나눌 수가 있어요. 다피 채널하고 그린 채널에서 다피 채널 끄듯이 이렇게 채널 하나를 생성해서 요거를 뺄 수가 있는 거죠. 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브라피쉬에서도 피그멘테이션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GFP하고 같이 되니까 이것도 나눌 수가 있고 박테리아에서도 그냥 GFP 박테리아면 그냥 마냥 빛나는데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멤브레인 구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알렉사 647과 아토 647을 같이 염색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염색하면 결과물은 어디가 알렉사 647이고 어디가 아토 647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는 647 레벨에서 컬러 한 개를 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사 647과 아토 647을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염색했지만 똑같이 638 레이저를 쏘지만은 우리는 두 개를 구별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프레스를 할 때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도너의 이 형광 물질만 이제 그 시간만 측정한 거 같이 이제 붙어 있으면은 이제 뺏길 게 없기 때문에 라이프 타임이 훨씬 더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만 보고 할 수 있는데 프레스를 보통 할 때는 라이브 상태의 프레스를 보기가 마냥 쉽진 않아요. 라이브 상태에서 프레스 할 때는 억셉트를 블리칭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블리칭 시키면은 이게 라이브 상태 더 이상 라이브가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라이브 상태에서 프레스를 보려면은 이런 플림을 이용한 프레스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형광 물질도 있어요. 이제 어떤 멤브레인이 있어가지고 멤브레인 구조가 깨졌을 때 이런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스피로크롬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물질이고 이런 물질을 사용하면은 어디다 쓰냐면은 원래는 그냥 이 형광 물질하고 그냥 콤포칼로 보면 그린 컬러로밖에 안 보이는데 플림을 이용한 콤포칼 이미징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될 때 바이러스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데 침투가 되면은 멤브레인 막이 이게 버려진단 말이에요. 버려지면은 거기가 이제 이 형태가 이렇게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형광 물질 구조가. 이게 바뀌는 형태에서는 우리가 또 익사이테이션 에미션 되는 게 되게 짧아지게 되니까 색깔로 이제 표현해서 우리가 디텍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칼슘도 잴 수도 있고 pH에 따라서 이런 그 엔도좀이 머추레이션 되면은 pH가 떨어지게 되고 안 되면 이제 낮아지게 돼요. 기존에 내가 지금 머추레이션 안 된 거, 중간쯤 되는 거, 머추레이션 된 거를 구별하려면 블루 염색하고 옐로 염색하고 레드 염색하고 파레드 염색을 해가지고 4번 촬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라이브 셀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얻으려면은 한 번에 그냥 590 레이저 하나만 쏘고 4가지를 구별해가지고 바로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오늘 슬라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면 좋겠어요. 어, 어, 지금 아마 재생이 되나요? 네. This is a story about the speed of life. Cells are the living units of all organisms, with processes that continually interact. To study the cellular environment, we must capture their live state. Only by characterizing the function of the molecules can we learn about and understand cellular systems. That is why imaging needs to be fast, but it also needs a special extra something that opens the door to imaging of the live state of cells. And that's exactly what TauSense does.
To show you this, we will use vesicle trafficking as an example. With TauSense, you're able to image the functional states of endosome maturation in this cell. But how is this possible? How can the live cellular processes be read from a single channel? Let's take a closer look. To begin with, we labeled cells with a near-infrared membrane fluorescence probe. Fast vesicle movements can be seen here, captured with our Stellaris confocal at 1 volume every 1.8 seconds. With Stellaris, you can detect and measure photon counts, that is, the intensity, to track the location of vesicles, watch them come closer, even fuse. But that's it. It doesn't tell us much about the functional state of the vesicles. For that, you need a slightly more special set of tools. This is where the new features of Stellaris come in. With TauSense, you can capture lifetime-based information. And we want to do that because with lifetime, we can sense environmental changes, and that can give us access to functional information. One of the hallmarks of endosome maturation from the cytosol to early, then late endosomes, and then to lysosomes, is the change in pH from 7 to 4. This pH change is the functional readout of the maturation of endosomes, which we need to characterize the process. And here we go. The NIR probe fluorescence lifetime signal changes with pH, and with TauSense, using the Tau contrast tool, you can perform lifetime-based measurements and track the maturation of endosomes. And this information comes combined with the fluorescence intensity, as mentioned, measured as photon counts. Tau contrast gives you first-hand information about the functional state of the cell. And we can do more. Using a second special tool called Tau separation, we can interpret the lifetime-derived information in more detail. And we can generate different channels according to the different response that the probe senses from the different pH. This can then be translated into the different maturation steps. Here is how this mapping of the lifetime dimension looks like with this extra layer of detail. We can then overlay the channels, and we now see the vesicles in different colors, which correspond to different functional states. And if we go again to the zoom-in region, we now can see the vesicles in different states traveling and fusing. We already had the speed to follow the process, and now we added the insight into the functional state thanks to these special tools. And as a bonus, we used an NIR label, so this means we have the standard spectral window free to choose other labels relevant to the application we are investigating. Tau contrast and Tau separation are part of our new TauSense technology in our Stellaris confocals.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on TauSense on our application note. 혹시 이제 그 영상을 많이 잘 못 보셨다거나 끊겨서 보셨다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저희 직원분이 채팅창에다가 동영상 링크를 보내놓았을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냥 한 장 예쁜 걸 찍고 이런 거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좀 하셨으면은 좋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우리 공초점 현미경을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 이제 감사드리고, 이제 타우라는 거, 익사이테이션 에미션 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거, 이것도 이제 좀 아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레이저 자체가 우리가 라이브 셀에 적합화되어 있는 이런 튜너블 레이저를 쓴다라는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발표 중에 그 라이카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오늘 너무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비디오를 껐는데 비디오를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